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음원 사이트의 추세는 라디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료 가입자들의 숫자가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질 않자 무료의 스트리밍 라디오를 서비스하되 중간에 광고가 조금씩 삽입되는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와 같은 형태의 밀크뮤직이라는 서비스를 북미에서 오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이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도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바다가 올해 하반기에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도 현재 한국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이 밀크뮤직을 국내에 도입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 3월엔 비트패킹 컴퍼니라는 신생 벤처 회사가 비트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3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이면 각종 음원 사업자들의 주요 각축장이 라디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간신히 유료가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무료 서비스가 등장하는 게 불안하다는 시각이죠.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유료 이용자의 숫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렇게 많이 들려지면서 파급력과 시너지가 키워지길 기대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뮤지션들이 공짜로 자신의 음악을 풀고 있죠. 어차피 스트리밍 이용을 통한 수익은 미미하니까요. 음악은 라디오에 관한 곡 하나 듣겠습니다. 코어스의 라디오입니다. Kisses and silly sounds. So I step inside, pour a glass of wine. With a full glass and an empty heart, I search for something to occupy my mind. Cause you are in my head, swimming forever in my head, tangled in my dreams, swimming forever. So I listen to the radio and all the songs we used to know. So I listen to the radio, remember where we used to go. Now it's morning light and it's cold outside. Caught up in a distant dream, I turn and think that you are by my side. So I leave my bed and I try to dress, wondering why my mind plays tricks and fools me into thinking you are there. But you're still in my head, swimming forever in my head, not lying in my bed, just swimming forever. So I listen to the radio and all the songs we used to know. So I listen to the radio, remember where we used to go. So I listen to the radio and all the songs we used to know. So I listen to the radio, remember where we used to go.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9일부터요.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아도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동안에 있던 법은 이렇게 그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한은 자동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까웠는데 29일부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그리고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 대응팀의 장기로 선임조사역과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장기로 선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달 29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 이 특별법이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네요. 개정안. 예. 예,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기존에 있던 법이었고요. 네.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돼서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피싱 사기,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만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됐었는데요. 네. 7월 29일에 개정돼서 시행되는 거는 크게 피해구제 대상 범죄에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포함됐다는 게 있고요. 네. 금융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강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기가 좀 어려웠었다는 얘기네요. 예,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이용한 피싱도 있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만 환급이 됐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늘어나게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출 사기죠. 이제 흔히 대출 사기라고 하면 네. 대출을 빙자해서 예. 선 이자나 선수 수수료를 보내달라. 미리 얼마를 갚으면 네.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얼마를 갚아라. 이런 게 그게 대출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갖고 대출은 안 해주는 그런 경우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금을 받으려면은 소송을 꼭 걸었어야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네. 환급이 됐었고요. 네. 됐었고, 네. 그다음에 대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남아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자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걸었어야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소송을 걸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게 조금 편리하게 바뀐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환급 받는 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이게 환급이라는 게 예. 이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뺏긴 돈을. 예, 네. 이게 재원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걸게 됩니다. 네.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지급정지를 걸게 돼 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돈을 주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나 네. 창구에서 빼가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급정지를 걸려고 하면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네요? 예, 근데 금융회사 콜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거래 내역 같은 걸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거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면은 거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피해를 당했으면은 환급을 받을 수는 있고요. 예.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입증 서류. 네.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사고 접수증 같은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청할 때 대출 사기를 당했다라는 네. 것을 입증받는 것은 지금 경찰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지급정지를 하는 시점이나 금전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경찰에 신고는 거의 다가 합니다. 예. 자기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도 어렵지 않게 지금은 다 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입증 서류를 떼서 은행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내가 이게 사기였다라는 걸 알고 인지하고 신청을 하면 괜찮겠지만 네. 조금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은 통장 정지도 좀 어렵고요. 자금도 안 남아있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대로 모셨고요. 지급정지는 저희가 통상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전에 지급정지가 되면은 이 사기범들도 빼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돈은 다 빠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환급이라는 게 남아있는 돈만 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거의 피해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대포 통장이나 내가 돈을 넣은 그런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은 돌려받지는 못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잔액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냥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다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통장 하나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 법상 비례배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범위 안에서 잔액 범위 안에서 비례배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환급을 받는 것도 중요할 텐데 무엇보다 이 대출 사기를 내가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사기의 수법들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좀 많아지고 있는 대출 사기 유형이랄지 또 뭐 안타까운 사례였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대출 사기 유형은 사실 뭐 이게 뭐 새로워진다거나 새로운 수법이 나온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출 사기는 똑같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걸 저리로 대환을 해줄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미리 상환을 해라. 네. 그게 제일 대표적인 대출 사기고요. 사기범들이 이미 전화를 할 때 네. 이런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의 채무 정보는 어떻다. 예. 이 사람은 대출을 받을 때 그 통화를 못했다. 예. 그런 것들이 정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를 알고 전화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대출 사기나 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수법은 동일한데 오히려 피싱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범죄 수법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뭐 안타까운 사례라고 하면은 피해금이 많은 사례죠. 네. 그러니까 뭐 억 단위를 넘어가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일 많은 케이스는 2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도 한 1,000만 원 뭐 언저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또 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사기에 잘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7208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금융권에서나 예. 이렇게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금융권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네. 본인도 이제 개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보를 일부 노출이 돼야 됩니다. 네. 빠져나간 거에는 보안카드나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본인이 이제 사기범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제 당한 건데 금융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도 잘못이 있다. 본인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뭐 누가 잘못했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리고 이 대포 통장이요. 네. 저는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통장 빌려주시면 얼마 드립니다. 많이 주죠 요즘에는. 깜짝 놀랐어요. 예. 저한테도 이제 그런 문자가 오던데 물론 이제 정보가 세서 그렇겠죠. 근데 대포 통장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좀 금지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포 통장이 뭐 사실 사람이 통장을 만들 때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이제 예. 실명증표를 확인해서 통장 만드는데 뭐 창구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통장을 어디 팔아먹을지 남한테 줄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어렵긴 한데 지금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출 사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사기로 인해서 지급 정지된 통장이 지금 금융권에 한 5만 5천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5만 5천 개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잔액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포 통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대출 사기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나머지 뭐 피싱, 뭐 보이스 피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문자도 왔는데 3765님인데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의 잔액이 네. 뭐 굉장히 많다. 예. 그러면은 이자도 여기에 붙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자. 네. 이자가 붙을 경우에 이자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 환급할 때는 네. 그 이자 부분은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급정지돼 있던 당시의 잔액, 그 금액으로 이제 환급 결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뭐 이자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가요? 근데 이제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사실 많지는 않죠. 한 계좌 단위로 봤을 때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환급되고 이제 끝점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자도 이제 거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일단 지급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남아있나요? 예, 근데 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서민금융 사기 대응팀에 계시면 정말 많은 사례를 볼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은요. 네.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네.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기를 안 당하는 부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로 다 오지 않습니까? 네. 모든 수단이 전화, 뭐 인터넷도 있긴 하지만 대출 사기는 거의 다 이제 전화인데요. 상대방이 제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합니다. 네. 일단 그런 건 전부 사기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해서 예.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 네. 뭐 금융거래 정보, 뭐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다못해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유출된 정보가 넘어갔다는 거는 범죄 조직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해서 금전을 요구를 한다거나 네. 어떠한 명목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뭐 수수료가 됐든지 상환이 됐든지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이 됐든지 간에 금융거래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면은 이건 거의 대부분 사기가 아니라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요. 예, 그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근데 범인들이 네. 피해자로 둔갑해서 이번에 예.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좀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피해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는 대상자는 예. 경찰에서 피해 서류를 받아와야 되고요. 네. 금융회사에도 그런 거래 내역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 대응팀의 장기로 선임조사역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샵에 0945번으로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3891님입니다. 작년 여름에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금감원이 대포통장의 지급정지를 시작했던 2012년 3월 이후에 피해를 본 분들께도 소급 적용을 해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포통장에 잔액이 있는 선에서 환급이 되겠지만은요. 피해 보신 분들은 그냥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취업 내비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겠고요. 취업 내비게이션에서는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환경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프리워크아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그래도 빚을 계속 못 갚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워크아웃을 거치게 되죠. 프리워크아웃은 워크아웃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미리 손을 써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2009년에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퍼지자 개인에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했죠. 빚이 한 달이나 두 달 밀린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금융사랑 조정을 해서 연체 이자도 줄여주고 원금 상환도 유예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기도 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부도 위험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서 기업을 살리는 작업을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경제 뉴스 뒤집기입니다. 좀 더 경제 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목요일은 전 굉장히 바쁩니다. 또 오늘은 또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죠? 예, 한중 열리고 정상회담. 있죠. 예. 그거는 제가 바쁜 건 아닙니다만 저는 목요일이 바쁩니다. 그렇군요. 바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4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만났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지 우리는 이제 경제 의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네. 시진핑 씨는 지금 왔고요. 청와대에서 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중에 있다가 앉아서 7시경에 전부 다 정상회담을 이제 결과를 브리핑하기 때문에 네. 그걸 봐야 알겠고, 제가 지금 저 짐작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날까지 그동안 예견된, 보도된, 그리고 사전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북핵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또 우리 안보적 문제가 제일 현안으로 크지 않겠습니까만은 네. 그 못지않게 이제 경제적인 건데 한중 간에는요. 또 경제적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방으로 커왔고 제가 보는데 몇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는 FTA 문제가 이번에 좀 더 가닥을 잡혀가지고 작년 1년 전에 FTA 가지고 말하자면 중국 측에서는 높은 수준, 우리 또 박 대통령 입에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많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 높은 FTA 하자는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위안화를 통한 그 결제 확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의 교역에서 세 번째는 또 중국 정권에 우리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요것도 하나 관심 가질 만한 게 중국이 그동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월드뱅크처럼 아시아 개발은행처럼 이런 하나 야심적인 중국의 어떤 팽창 의욕적인 그런 국제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보고 자꾸 들어와달라. 근데 여기 우리는 이제 동북아 개발은행이라고 박 대통령이 주도한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서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대화인데 그 논의 오늘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논의가 될 거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모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거는 일단 중국 측에서 많이 원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하고 위안이 이제 달러 같은 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거래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요 얘기가 좀 되고 있죠. 네. 그 현상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래한다. 그 얘기 맞고요. 또 중국도 원하고 있다. 이제 요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이 왜 위안화 거래를 이렇게 원하느냐. 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은 달러와 그다음에 유로 못지않게 중국 위안이 전 세계에 통화가 되는 기축 통화가 되는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 돈이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경제에 덩치에 큰 만큼 경제를 장악되지는 좀 영향력 행사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도 위안 결제한다는 게 러시아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됐죠. 이제 그러겠어요. 우리가 위안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로서도 그러한 중국의 약간 어떤 팽창적 어떤 그런 야욕적 그런
그것도 있다지만 우리는 뭐가 좋냐면 달러를 통하지 않으니까 거래 비용이 적게 되는 거 일단. 그렇죠. 수수료가 그래서 일단 안 나가니까요. 그렇죠. 예. 거래 비용이 들죠. 그다음에 또 원달러 환율에가 우리 키코 이런 때도 봤다시피 환율 변동이 잘못되면은 막 중소기업은 거의 날라가다시피 네. 잘 보이니까 위안화는 그보다 덜할 것이다. 정부 예. 컨트롤이 좀 더 영향을 미쳐가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한중 간에 우리의 가장 큰 교육 파트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래소가 생기면은 우리가 왜 달러를 사고 파는 위안 딜러들 이렇게 화면 많이 보시잖아요. 네. 보면 위안 달러를 사고 팔고 하듯이 위안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말하자면 거래되는 통화로서 그런 거래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경제뉴스 브리핑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예. 원엔 직거래 시장도 열렸다가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예. 위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좀 거래가 많으니까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뭐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겠죠. 우선은 네. 중국은 아무래도 국가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제 이런 것도 정부가 모르시면 민간에서 우리라든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어느 게 나을지 스스로 결정하지만 중국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이 더 크니까 위안 거래소를 만들어 정책적으로 간다면은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기업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할 것이고 네. 아마 그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국과 우리는 중국이 이미 세계 제1의 교육 상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제일 많이 넣고 무역 수출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진다면 뭐 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TPP 얘기되고 뭐 이러면서 조금 미뤄진 감이 없지는 않은데 한중 네. 자유무역 협정이요. FTA.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물꼬를 또 트게 될까 이런 물꼬는 뭐 이미 텄고요. 예, 어떻게 더 구체화될까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한중 FTA 아직 안 한 거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이야기한 지 10년이 됐죠. 예.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돼 왔는데 이거는 지금 서로가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중국도 빨리 하고 싶고 우리도 빨리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업 시장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 일단 농민단체 그리고 농업지구가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데서 좀 더 우려를 표시하고 농민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제조업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 막 이런 정도 상황인데 이게 핵심이자 사실은 저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쭉 얘기가 돼서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까지 박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 가서 회담할 때 이야기가 많이 됐잖아요. 그때 한 게 뭐 높은 수준의 FTA 공식 문건에는 그렇게 했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민 다수가 만족하는 그럴 정도로 빨리 하겠다 해서 이번에 얘기로 봐서는 지금 좀 있으면 나올 그게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텐데요. 네.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중에는 뭔가 사인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체계를 조약하는 그래서 그게 9월이든 10월까지는 되는 걸 목표로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필요성도 느끼고 우리도 하니까 이거 네. 자꾸까지 이익을 찾자면 끝도 없는 일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뭐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제사절단이 뭐 한 250여 명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재계의 그 인물들도 굵직굵직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얘기가 구체적인 게 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일단 외형은 중국은 역시 물량공세. 인해 전술인가요? 인해 전술이라 해야 되나? 뭐 많이 하면 좋죠. 네. 그래서 기업인들도 분위기 좋고 또 우리도 그 뭐 내일인가요? 그또 내일 만나죠. 시진핑 주석이 그 또 예. 정몽구, 이재용 등 대기업 회장들 10명하고는 별도로 만찬에 네. 초청도 한다 그러고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워낙 많이 오고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대로 가더라도 저는 오히려 요걸 하나 이천하고 싶은데 그 아까 동북아 개발은행과 네. AIIB라는 예. 요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이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 해서 그걸 약자로 하면 아시아 A, 그 인프라 I 예. 투자 인베스트먼트 I 뱅커가 AIIB라는 국제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를 이렇게 쭉 출장 다니면서 중국이 말하자면 덩치에 크도록 국제 기구에 뭘 한번 기여해보겠다 만드는 게 이거고. 예. 이제 이걸 만들었을 가지고 지금 이미 많은 친중국 성향의 동남아 내지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일종의 사인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배설을. 네. 그걸 받아놓는데 미국 같은 데서 이걸 좀 떡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월드뱅크가 있고 네. 아시아에는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어 다 역할을 하는데 중국 왜 이러느냐. 네. 결국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영향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한국 보고는 은근히 그거 하지 마라. 예. 뭐 좀 쉽게 가지 마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아주 못하게 중국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거 꼭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박 대통령이 전번 3월에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연설을 했잖아요. 네. 북한의 뭐 통일 문제를. 그때 그렇죠. 한 게 남북 통일 기금을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북한 개발과 주변국들이 모여서 동북아 개발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해 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동북아 개발은행은 50억 달러 아주 작은 규모고 중국이 하고 있는 아시아 그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는 거는 한 1,000억 달러 큰 거니까 이걸 맞바꿀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더 많은 요구 조건을 해서 뭐 들어주든지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줘야 되는데 네. 요게 좀 이야기가 되는데 요거는 아마 이번에 지금 조금 있다 결과 나올 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논의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걸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ADB와의 어떤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미국이 우리한테는 은근히 하지 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FTA도 이제 TPP하고 엮여서 그런 신경전이 약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이제 TPP는 이제 중국을 약간 뭐랄까 견제? 완전 제재는 아니지만 견제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태평양 주변에 네. 그걸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이 적극 가담하는 형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지대 아닙니까? 네. 이제 거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게 있고 중국이 아직도 국제에서 아주 이성 국가랄까 보편적인 선진 국가가 못 되잖아요, 솔직히. 네. 모든 면에 보더라도 예. 그런데 그걸 똑같이 우리가 대우해서 막 그 힘은 세지만 아직 덩치만 크지 이성이 안 자란 그런 국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번에 AIIB도 조금 좀 팽창적 그런 패권적 그런 냄새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잘 판단해서 뭐 미국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제 질서에 더 도움이 되고 하는지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 진행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 문제가 온전히 경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일본이 또 걸려 있고요. 중국하고 예, 우리나라의 예. 관계에는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 또 북한이 또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그까지 감안하면은 이 경제 문제가 한중 간의 경제 문제를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우리는 또 경제 문제 조금 막말로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에서 명확하게 중국은 그렇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는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랑 두루뭉술한 이야기하면 옛날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중국이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라고 특징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앞서가는 중국에서 예.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걸 이끌어낸다면 경제에서 뭐 조금 양보나 양보고 중국이 원하는 거 들어줘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견제, 네.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복잡한 복잡한 외교 방정식처럼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상황이. 동북아 전체를 보고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의 비핵화 이런 단어나 표현만 얻어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 올 경제적인 협력이나 뭐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공감합니다. 그게 예. 그래서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보고 다만 큰 틀이 아니라면은 네. 또 냉정하게 볼 뿐 경제는 보되 한중국가는 결국 경제 최대 파트너지만 우리의 파트너지만 네. 경제만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합니다. 참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예, 오늘 경제 뒤집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취업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정보와 방법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인크루트 임경현 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경현입니다. 예.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다 대기업의 어떤 그 복지나 임금 수준을 원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은 많이 이제 또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근무 환경, 뭐 채용 이런 것도 어떻게 다를까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대기업의 채용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우선 요즘에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이란 뭐 주로 이제 삼성, LG, 롯데 이런 대략 30개 주요 그룹사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런 30대 그룹사들의 채용은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3월에서 4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의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공채들은 기업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역량 중심의 채용이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열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러한 채용의 트렌드에 맞춰서 스토리 중심, 역량 중심, 또 인문학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이런 열린 채용의 유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일단 대규모 공채라는 어떤 틀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채용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네. 1년 동안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까지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 비용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채용의 홍보나 마케팅이 고용의 브랜딩으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의 브랜딩이요. 고용 브랜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채용을 통한 고용 브랜딩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SK그룹의 바이킹 챌린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펙보다 지원자의 끼라는 것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채용인데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지만 이제는 바이킹 챌린지라는 걸 들으면 SK라는 기업의 이미지, 이 브랜딩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아주 이런 고용 브랜딩 이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용을 하면서도 하나의 브랜드를 또 창출하면서 그렇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런 대기업의 공채는 사실 우리나라 채용의 트렌드를 만들어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취득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이렇게 비용 들이고 브랜딩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대규모 공채라는 것이 중소기업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시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직원의 퇴사가 있다면 한 명이 퇴사를 하면 이 한 명의 퇴사가 회사의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수시 채용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람 한 명이 빠졌는데 정규 공채까지 기다렸다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 채용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인크루트가 조사했던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설문에 응했던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424명 중에 78.1%가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건 수시 채용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대기업도 상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 채용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눈에 띄기만 하면 언제든지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초에 사실 이 신입공채 시장을 뜨겁게 만든 이슈 중에 하나가 상시 채용이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경영 지원, 그리고 해외 영업 지원, 전략기획 부문 이렇게 인문계 쪽에 한해서 신입사원을 상시 채용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상시 채용을 진행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공채를 통해서 기업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공채의 경우에는 이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자소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보거나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미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구직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인재 채용이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상시 채용을 할 경우에는 꼭 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 상시 채용에 입사 지원하는 구직자들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또 스펙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직자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적성에 맞고 관련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평가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지원자의 스타일도 혹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업무 역량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는 점은 사실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의 규모나 조직의 문화, 또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보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직이 거대하다 보니까 조직 적응력이나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공백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보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죠. 네. 조직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도 상당히 다 중요할 그렇죠. 텐데. 예.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이게 기회만 되면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인력난인데 이런 중소기업 사장님들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구직자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크루트가 11년째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그 연봉,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던 연봉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네. 보통 복리후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나 문화는 사실 대기업만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들도 역시 이런 대기업에 못지않는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인크루트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굿컴퍼니를 발굴을 하고 이런 굿컴퍼니들을 발굴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굿컴퍼니라고 하면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굿컴퍼니라고 발굴을 할 때는 이런 기업의 문화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굿컴퍼니로 선정을 했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조직 문화나 이런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직자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입사 지원을 하는데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 인재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많이 인력난을 겪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나 환경은 꼭 언론에 소개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SNS를 통해서 습득하는 정보들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에서 SNS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내고 글을 통해서 알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기업의 문화를 이렇게 인지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SNS를 통해서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신다면 네. 네, 구직자들의 관심을 많이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냈을 때 더 많은 네. 구직자, 더 좋은 인재들이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SNS를 활용하는 게 중소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진짜 업무하는 것만도 바빠서 여기에 할애할 그 인원이나 시간이 없다. 근데 그렇게 네. 말하는 순간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SNS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 회사에 참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글 한 줄 올리는 것이 회사에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죠.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짓된 정보를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네. 요즘은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잖아요. 워낙 그렇죠.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밝혀내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구직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게 되고 웬만하면 채용한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채용 공고를 올리실 때도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이렇게 몇 줄 올리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사진, 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진 같은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네. 훨씬 좋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임경현 본부장께서 해준 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준생들만 자소서 막 열심히 막 화려하게 잘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예로 좀 괜찮은 기업이 예가 있다면 들어주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발굴했던 회사들 중에 많이 알고 계셨던 제니퍼 소프트 같은 회사는 이제 수영장이 있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쉬고 싶을 때 뭐 수영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화적 환경들을 사실은 이 제니퍼 소프트 대표님은 이런 것들을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많이 확장이 됐어요. 네. 이렇게 기업의 문화가 알려지고 채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가고 돈 싶다. 안 받고도 일할 수 있는 경험만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많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알려내는 것이 네.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기획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주제는 보건복지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입니다. 역시 내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또 아주 열띤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